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의사가 말하는 자연 치유력입니다. 저자는 가와시마 아키라, 출판사는 삼호비디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와시마 아키라, 1957년 출생, 의학 박사이자 도쿄 여자의과대학 부속 아오야마 자연의료연구소 소장이다. 1983년 홋카이도 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뒤 도쿄 여자의과대학 수련의 과정과 대학원을 수료했다. 의사는 당신의 병을 치유할 수 없다. 도대체 의사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이 의사의 참된 모습이다. 왜 의사가 병을 치유할 수 없는 걸까요?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질병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인간관계와 가정 문제 등 몸과 마음의 균형을 흐트러뜨리는 요인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병은 이와 같은 환경을 견디다 못한 심신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제발 살려줘. 이렇게 보내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병의 원인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 속에 있습니다. 감기처럼 증상이 가벼운 병에서부터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생활 습관병 또는 암처럼 심각한 질병에 이르기까지 병의 근본 원인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보내는 이 메시지를 깨닫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을 밝히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 의사는 원인을 찾는 조력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타인 내부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병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고사하고 병을 치료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현대 의료는 일단 눈에 보이는 증상을 가볍게 하려는 대증요법 차원에서 약을 처방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의료는 자동 판매기보다 못한 상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꼼꼼히 문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데이터만 보고 이상한 수치가 있으면 그것을 조절하는 약을 처방합니다. 환자가 무언가 호소해도 검사 수치에 이상이 없으므로 괜찮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 진찰을 마치는 형식적인 진료에 그친다면 자동 판매기로 약을 판매하는 쪽이 훨씬 싸고 빠르지 않을까요? 이런 무력한 의사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병의 진짜 원인을 깨닫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 당신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것을 도울 뿐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되도록 빨리 병의 진짜 원인을 깨닫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완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사 완전히 낫지 않더라도 의사에게만 의존한다거나 병을 회피하기보다는 환자가 병을 받아들이고 고통스럽지 않게 공존해 나가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자신이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이미 병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식생활을 비롯한 생활습관,
학교 또는 직장, 가정 내 인간관계,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 등 현대사회는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요소로 가득합니다.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 서양의학과 통합의료의 길을 걸어온 경험을 통해 쌓아온 사고방식, 자기 치유력, 기, 온기, 혼의 정화 등 보이지 않는 힘을 빌려 스스로 병을 치유하는 힌트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병을 치유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내가 의사로서 지닌 바람이며 목표입니다. 병이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것은 환자 자신에게 달려있다. 만약 당신이 암에 걸려 앞으로 남은 시간이 3개월밖에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도 그 충격적인 사실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낫고 싶다는 기분이 지나치면 오로지 자신의 병에만 모든 신경이 치우쳐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으며 헌신적으로 간병해주는 가족의 사랑마저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고맙다라는 감사의 말 대신에 제3자는 알지도 못해 이런 뼈아픈 말을 내뱉고 만다. 환자를 걱정하는 가족의 마음은 물론이고 치료에 돈과 시간을 모두 쏟아붓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병은 점점 더 악화되기만 하여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반대로 어느 순간 가족의 따뜻한 애정이나 자신이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절감하고 지금까지 가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 병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쾌유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한마디로 병이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와 태도에 달려있으며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의사나 서양의학은 대부분의 질병을 치유할 수 없다. 병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환자 자신뿐이다. 나의 견해가 정말로 옳은 것인지는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일단 병에 걸렸을 때 의사나 병원만을 무조건적으로 의지한다면 안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실력이 뛰어난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가 있다. 대학병원에서는 우수한 의사가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면 분명 크게 낭패를 볼 것이다. 서양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을 서로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여 치료를 진행한다. 하지만 인간의 몸과 마음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마음이 움직이면 자율신경의 균형에 변화가 생기고 이것이 다시 내 분비계에 영향을 주어 호르몬 분비의 변화를 일으키고 대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치료하면 병을 완전히 극복할 수가 없다. 냉기를 예로 들어보자. 최근 냉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보급으로 계절과 상관없이 늘상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몸이 찬 원인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시시각각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것 역시
현대인에게 냉증을 불러일으키는 한 원인이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우위로 만드는데 이로 인해 교감신경의 말단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부신피질에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두 호르몬은 혈수판 응고를 촉진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므로 혈액이 걸쭉해져서 흐름이 저하되고 그 결과 혈액이 열을 원활히 운반하지 못해 몸이 차가워진다. 요컨대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이 차가워지면 몸도 차가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냉증 때문에 컨디션이 나빠지면 기분이 가라앉고 이것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어 냉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렇게 몸과 마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병을 완전히 고치고 싶다면 몸과 마음을 통합적으로 인지하여 둘 모두에 접근할 수 있는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보내고 해가 진 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눈뜨기까지 꼬박 하루에 걸친 시간을 되짚어보자. 폭음폭식을 자제하고 정해진 시간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는가? 밤을 새우지는 않는가? 가족이나 회사 내에 인간관계는 원만한가? 잠시만 생각해봐도 몸과 마음이 100% 편안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불편한 부분부터 개선을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가 부탁하지 않아도 몸이라는 것은 저절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몸에 감사하거나 배려하는 것을 잊고 너무도 당연히 육체를 혹사시키게 된다. 이것은 자기 몸에 신뢰되는 행동이다.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몸을 이제는 조금 생각해 주는 것은 어떨까? 몸을 배려하며 생활하면 우리 몸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외부에서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몸이 반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음을 뜻한다. 몸을 배려하는 생활의 기본은 양생이다. 즉,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서로 중국 의학의 근간을 이루는 황체내경은 황제와 기백의 토론으로 시작된다. 옛날 사람은 100세가 넘어도 건강하다 들었는데 어째 요즘 사람들은 50세가 되면 모두 병에 드는 것일까? 기백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그 당시 사람은 양생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시 음양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음식에 절도가 있었으며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힘을 무리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심신이 모두 건강하여 100년 수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봄에는 봄, 여름에는 여름, 가을에는 가을, 겨울에는 겨울의 생활이 있으며 각각의 계절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양생이다. 동양의학에서는 양생을 건강의 기본으로 삼고 이를 게을리하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기백은 양생을 게을리하고 잘못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천수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스트레스를 줄여도 증상에 큰 변화가 없을 때는 자신의 사고방식과 삶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나 주위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중병에 걸리거나 병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폐암에 걸린 2명의 환자를 살펴보자. 두 환자는 70세 남성으로 암이 4기까지 진행된 상태까지 완전히 일치했지만 내가 봤을 때 두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바로 아내를 대하는 태도였다. 한 명은 아내와 함께 진료실에 앉아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마지막을 맺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이서 남은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웃으며 말하는 온화한 사람이었다. 조용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길 바라는 이 환자에게 나는 통증이나 고통을 완화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완화 치료를 제안했고 본인도 동의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이 환자는 부부 금실을 자랑하며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 또 다른 한 명은 진찰 중에 아내가 말하려고 하자 당신은 잠자코 있어.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그 태도가 마음에 걸려서 잠시 환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항상 저런 식입니까? 이렇게 아내에게 물었더니 예상대로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남편분의 폐암 원인은 그 태도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주위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제멋대로의 사고방식 때문에 악화될 수가 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너무 심한 말일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병을 고치기 위해 옆에서 그렇게까지 성심껏 애쓰고 있는데 환자가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 오히려 아내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 이러한 요인이 폐암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나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줄곧 그런 식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남편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음 진료 시간에 환자에게 말했다. 지난번 아내분이 말을 하려고 하자 잠자코 있으라며 윽박 지르셨죠? 하지만 아내분은 남편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무언가 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말한 것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말만 마음대로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은 가로막는 행동은 환자분의 건강을 위해서나 상대방을 위해서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고방식을 조금 바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내와 딸이 무언가 배려의 말을 하거나 본인에게 신경을 써주면 고맙다라고 말해보라는 부탁을 곁들였다. 그 환자가 나에게 병의 원인을 물어보거나 치료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가 너무 심해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로부터 10일 후에 그 환자는 가족의 곁을 영원히 떠나고 말았다. 병의 원인을 깨닫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다. 병에 걸린 원인은 반드시 자신에게 있으니 우선 그것을 열심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을 개선한다면 틀림없이 병은 완치되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환자 대부분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원인을 찾으라는 말을 들으면 환자는 원인을 찾는 것을 이 선생이 도와줄까? 이런 기대를 한다. 그 중에는 의사니까 진짜 원인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표정으로 선생님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묻는 환자도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단호히 말한다. 당신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만큼 당신의 몸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자신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며 그 다음으로 잘 이해하는 사람은 함께 생활해온 가족일 것입니다. 의사인 저는 오늘 처음 당신을 만났고 당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날 진찰에서는 어떤 치료도 제공하지 않고 환자를 돌려보낸다. 그뿐 아니라 환자가 다음 진료는 언제가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의 답은 한결같다.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너무 매몰차다고 느끼는 환자도 있겠지만 환자가 자신 안에 있는 원인을 깨닫고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병은 낫지 않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의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다. 결국 의사인 내가 해야 될 일은 임시 방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의식을 바꾸도록 도와주는 것. 병의 원인을 필사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즐겁고 행복한 기분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런 제안을 받으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병에 온 생각이 집중되었던 환자가 그게 좋겠습니다라며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가족에게 무엇을 남겨줄지 열심히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가족을 생각하게 되면 죽음은 멀어진다. 때로는 선생님이 물건들을 버리라고 해서 버렸는데 지금은 또 필요해졌습니다. 아니 본인이 3개월 후에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버리라고 말씀드렸을 뿐인데요.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도 있다. 사고방식을 바꾸는 순간 몸과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는 여러 명의 의사가 치료를 포기한 말기암의 진행을 멈추거나 완전히 사라지는 믿지 못할 일을 접하기도 한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병의 원인은 다양하므로 사고방식을 바꿨더라도 증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자신이 바라는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평온하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상황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병. 암에 걸렸을 때는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늦은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오로지 수술을 하면 나을까? 전이 되지는 않겠지? 치료는 고통스럽지 않을까? 이런 불안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뿐이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너무나 억울해. 이런 원망과 함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비관에 빠져 걱정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사랑과 배려를 깨닫지 못한다. 한 달,
아니,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빨리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며 종합병원을 전전하고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가능한 모든 치료를 받고 싶다며 의사에게 매달린다. 이런 사람의 죽음을 각오하고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죽음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죽기 때문에 지금 생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자세를 바꾸면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병을 기회로 생각하자. 죽음을 받아들이고 암을 극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암에 걸려서 다행이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고방식을 바꾸는 힌트이다. 병에 걸렸을 때 보통 사람은 운이 나빴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때 병에 걸려 다행이다. 병은 삶을 바꾸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병을 기회라고 생각하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예컨대 지금까지 혹사시키기만 했던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는 여유로 받아들여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볼 수가 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업무량을 조절하며 식생활을 개선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등 지금까지 혹사시키기만 했던 몸을 치유하는 방법을 실현할 수가 있다. 병을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삶을 반성할 수가 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가족의 존재. 지금까지 제대로 눈길조차 준 적이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면 이렇게 멋진 환경 속에서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죽음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말해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사이 자신의 진짜 문제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바로잡게 된다면 몸도 마음도 참된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암에 걸려 다행이다라는 말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병은 삶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경종을 울려주는 구세주가 아닐까. 병을 기회로 생각하자. 죽음을 받아들이고 암을 극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암에 걸려 다행이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고방식을 바꾸는 힌트이다. 병에 걸렸을 때 보통 사람은 운이 나빴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때 병이 걸려서 다행이다. 병은 삶을 바꾸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병을 기회라고 생각하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예컨대 지금까지 혹사시키기만 했던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는 여유로 받아들여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볼 수가 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업무량을 조절하며 식생활을 개선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등 지금까지 혹사시키기만 했던 몸을 치유하는 방법을 실현할 수가 있다. 병을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삶을 반성할 수가 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가족의 존재. 지금까지 제대로 눈길조차 준 적이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면 이렇게 멋진 환경 속에서 살아온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죽음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말해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사이 자신의 진짜 문제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바로잡게 된다면 몸도 마음도 참된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멋진 일은 없을 것이다.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자기 치유력은 작동하지 않는다. 한방약은 자기 치유력을 끌어내는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수반돼야 한다. 잘못된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을 스스로 바꾸는 것.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한 한방약으로 자기 치유력을 끌어내기는 어렵다. 예컨대 냉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한방약을 처방해도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차가운 맥주를 마시는 등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몸은 따뜻해지지 않는다. 말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왜 병에 걸렸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 같은 노력 없이 한방약을 사용해 자기 치유력을 끌어내길 원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나 자신의 힘으로 병을 고치고 싶다. 이것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자신의 의지로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의사에게 의존한다면 병은 언제까지고 낫기 어렵다. 의사가 일상생활의 이 부분을 개선하십시오. 이렇게 충고를 해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해마다 늘고 있는 당뇨병 환자의 수가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 당뇨병에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제1형과 비만이나 운동 부족 등 나쁜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제2형이 있는데 당뇨병 환자의 90% 이상이 제2형에 속한다. 바꿔 말하면 스스로 식사를 엄격히 조절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체중을 조절한다면 당뇨병에 걸리지 않을 환자가 대부분이란 사실이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은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시력을 상실하거나 인공투석을 받게 된다. 환자가 초기 단계에서 의사의 충고를 확실히 실천해 옮겼다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의사가 아무리 강하게 권유해도 생활이나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지 않는 한 생활 습관도 사고방식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치료를 받아도 자기 치유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자기 치유력을 강화하는 4가지 방법. 앞에서 설명했듯 현대 환경에서는 과다한 자외선, 다이옥신, 유전자를 대량으로 파괴하는 바이러스, 약품 등 평행 역동성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무수히 존재한다. 이 모두를 완벽히 차단하거나 없애기란 사실상 어려우므로 우리 몸의 자기 치유력을 강화하여 이들에 대항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몸을 따뜻하게 한다. 냉기는 면역과 대사의 힘을 저하시키고 몸의 기능을 떨어뜨려 심각한 질병을 불러올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항상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 한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해가 아니다. 앞에서 자세히 언급했듯 적절한 스트레스는 자기 치유력을 유지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단,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과도한 스트레스는 심신에 좋지 않으므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교감신경이 우위 상태가 되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 아세틸콜린이 나온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 몸의 균형을 유지하므로 어느 한쪽만 활성화되어서는 좋지 않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도록 의식적으로 안정을 취하거나 생활 습관의 변화를 주어 자율신경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양약의 사용을 가능한 한 자제한다. 서양의학에서 처방하는 약의 대부분은 증상을 억제하는 대증요법제이다. 이는 병의 원인인 몸과 마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못하며 자기 치유력의 작용까지 저해하기도 한다. 가령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것은 몸이 자기 치유력을 가동시키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때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은 모처럼 몸이 스스로 치유하려는 힘을 억누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습관처럼 위장약을 먹는 것도 생각해보자.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계속 복용하면 위산의 강력한 제균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분해와 소화 기능마저 저하된다. 무조건 통증을 참고 약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요점은 약을 복용하게 된 이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러한 약 복용은 참된 치유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바디워크 요법으로 마음을 깨운다. 나는 클리닉에서 자기 치유력을 깨우는 단계로 마사지 등의 바디워크 치료를 하고 있다. 인간은 슬픔이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다 보면 만성적으로 몸을 구부리게 되고, 결국 몸을 지탱하는 등과 허리의 근육에 불필요한 중력이 가해져 몸이 경직된다. 그 결과 내장의 압박을 받아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는데, 이것을 바디워크 요법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바디워크 요법을 실시하는 동안에는 환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바디워크 요법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환자는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문제를 깨닫게 된다. 오랜 시간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병의 원인이 되었음을 깨닫는 순간 본래 지니고 있었던 자기 치유력이 가동되고 문제에 대한 개선에 필요성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몸과 마음도 기분 좋게 해방되어 병의 원인을 깨닫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실천할 수가 있다. 예컨대 부부가 가정에서 서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어깨를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바디워크 요법이 된다. 가정에서 서로의 바디워크를 실시하면 마음이 해방되어 병에 대한 면역이 강해질 것이다. 체온이 올라가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체온이 떨어지면 냉기의 영향으로 순환 기능 상실이 일어난다. 혈액은 온도에 따라 점도가 달라지는데, 혈액의 온도가 낮으면 점도가 강해져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고, 온도가 높으면 점도가 낮아져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결국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의 흐름은 정체된다. 혈액의 흐름이 정체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적혈구는 산소를 몸속 세포로 운반하고, 백혈구는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 혈소판은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고, 혈장은 영양소와 노폐물, 열을 운반한다.
저체온으로 혈류가 정체되면 체내 세포에 산소나 포도당, 아미노산을 운반할 수 없게 된다. 생체 반응을 유지하기 위한 원료를 보내지 않으면 세포의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필요한 것은 만들지 못하고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가 적시에 필요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몸을 방어할 수 없게 된다. 혈소판을 운반하지 못하면 손상된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의 흐름이 점점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혈류가 정체되면 혈장이 열을 운반할 수 없고 따뜻한 혈액이 흐르지 않으면 혈관은 더욱 수축하고 혈액의 흐름 역시 악화되어 체내 온도도 점차 내려갈 것이다. 다시 말해 저체온이 순환 기능 상실을 낳고 순환 기능 상실은 저체온을 더욱 악화시킨다. 몸이 차가우면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고 면역과 대사 기능도 저하된다. 자기 치유력이 작동하지 않게 되고 평형 역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한 수의사에 따르면 동물의 체온 역시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산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에어컨을 켜놓은 방에서 생활을 하면 동물도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문명의 큰 영향력을 인지하고 평소에 몸과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차가운 음식을 되도록 먹지 않는다. 서양 의학의 의사 중에는 차가운 음식을 입안에서 따뜻하게 한 뒤에 먹으면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차가운 것을 입에 넣는 순간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고 뇌 분비계나 대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은 체온 상승을 촉진하기 때문에 냉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알코올도 유사한 작용을 하지만 모든 알코올이 괜찮지는 않다. 차가운 맥주나 칵테일은 그만큼 몸을 차게 한다. 알코올 섭취 시 적정량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과음을 하면 몸이 붓게 되는데 한방의학에서 말하는 물이 정체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물이 정체되면 기의 흐름과 생산이 나빠져 몸을 차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그 외에도 색이 짙은 음식, 추운 지역에서 자란 것, 맛이 진한 음식이 몸을 따뜻하게 만든다고 한다. 목이나 손목, 발목은 동맥이 지나가는 부분으로 외부 공기의 영향을 쉽게 받으므로 가능하면 노출을 피한다. 근육이 많고 혈류가 많은 팔과 허벅지도 가능한 한 차지 않게 한다.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낸다. 38에서 39도의 물은 몸을 이완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 샤워만으로는 몸의 내부를 따뜻하게 하지 못한다. 적당한 운동으로 근육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몸에서 생성되는 열의 약 30%는 근육에서 만들어지므로 근육량이 적으면 열을 만들 수 없다. 에테르체란 물리적 신체와 완전히 똑같은 형태를 한 주형의 에너지체를 뜻한다. 나뭇잎의 일부분을 잘라낸 뒤에 키를리안 사진기로 촬영하면 잘라낸 부분이 희미하게 나타나 잘라내기 전에 나뭇잎 전체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는데 이것을 유령 나뭇잎 현상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현상은 홀로그램에서도 나타난다. 홀로그램은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 기록한 입체 영상으로서 영상을 기록한 필름에 같은 레이저 광선을 비추면
입체 영상을 재생할 수가 있다. 이 필름을 작게 잘라 그 조각에 레이저 광선을 비추면 전체 상이 재생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부분은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 신체의 모든 세포는 같은 DNA를 가지고 있으며 생물의 몸은 어떤 부분이든 신체의 전체 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몸의 전체 상에 대한 정보는 바로 생리적인 신체의 주형으로서 인지학에서 에테르체라 일컫는 것이다. 인간의 상처가 자연히 낫는 것은 에테르체보다 상위 단계가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몸에 상처를 입어도 에테르체라는 주형이 있으면 원래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에테르체 위에는 아스트럴체가 있다. 임사 체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알고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는 또 다른 자신이 있었으며 자신의 몸을 본 뒤에는 빛의 터널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때 자신의 몸을 보고 있는 자아가 바로 아스트럴체로 인지학적인 죽음은 에테르체와 아스트럴체를 연결하고 있는 실이 끊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물리적 신체와 에테르체로부터 분리된 고차원의 자아는 빛의 터널을 지나 어디론가 가게 되고 언젠가 다른 물리적인 신체, 에테르체와 이어져 다시 태어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스트럴체 위에는 멘탈체와 코잘체, 영혼이 존재하는데 병은 이런 고차원적인 자신의 존재가 상처 입은 상태라고 보는 것이 인지학적인 관점이다.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기본이므로 영혼은 당연히 물리적 신체에 명령을 내리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물리적 신체가 아스트럴체나 멘탈체, 코잘체, 영혼에 어떤 작용을 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높은 단계의 자신이 상처 입은 상태라면 물리적 신체를 아무리 치료해도 병은 낫지 않는다. 상위 단계에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료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의학으로는 물리적 신체를 치료하는 것이 고작이다. 높은 단계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단계의 상처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 상처를 입었는지 알 수 있는 사람도 그 치유 방법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자신뿐이다. 오직 자신만이 고차원적인 자신의 상처나 병을 치유할 수가 있다. 그렇게 정말로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의식을 진심으로 개혁해야 한다. 물리적 신체를 치료해 일시적으로 나은 것처럼 보여도 과거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면 병은 언젠가 다시 얼굴을 내밀게 된다. 어떤 단계에서 상처를 입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우선 세상은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자연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필연이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결코 반갑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노력해야만 한다.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병은 낫지 않는다. 만일 영혼이 정화되고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에 다가갈 수 있다면 아무리 나쁜 병도 치유할 수 있으며 천수를 다할 수가 있다. 의사는 정말로 무력한 존재다. 그런 의사에게 의존해 자신의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된다.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죽음을 맞으면 행복해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한 뒤에 그것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우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리에 죽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밖에 없다면 죽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행복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은 100% 죽는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어떤 삶을 살면 만족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신의 의식을 바꾸도록 하자. 병은 악이 아니다. 치유에만 필사적으로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병을 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병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설사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끼며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죽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면 이보다 더 멋진 일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으로 자립한다면 다른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고 주변 사람의 애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거나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지위에 올랐어도 죽는 순간 후회나 미련만이 가득하고 아무도 슬퍼해주지 않는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사람이 행복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 인간은 반드시 죽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행복한 죽음을 맞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마지막 목표가 아닐까?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자는 자기 치유력을 올리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고방식, 자기 치유력, 기, 온기, 혼의 정화였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어려운 내용을 굉장히 쉽고 편하게 풀어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의사가 말하는 자연 치유력입니다. 저자는 가와시마 아키라, 출판사는 삼호비디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와시마 아키라, 1957년 출생, 의학 박사이자 도쿄 여자의과대학 부속 아오야마 자연의료연구소 소장이다. 1983년 홋카이도 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뒤 도쿄 여자의과대학 수련의 과정과 대학원을 수료했다. 의사는 당신의 병을 치유할 수 없다. 도대체 의사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이 의사의 참된 모습이다. 왜 의사가 병을 치유할 수 없는 걸까요?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질병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인간관계와 가정 문제 등 몸과 마음의 균형을 흐트러뜨리는 요인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병은 이와 같은 환경을 견디다 못한 심신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제발 살려줘. 이렇게 보내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병의 원인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 속에 있습니다. 감기처럼 증상이 가벼운 병에서부터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생활 습관병 또는 암처럼 심각한 질병에 이르기까지 병의 근본 원인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보내는 이 메시지를 깨닫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을 밝히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 의사는 원인을 찾는 조력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타인 내부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병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고사하고 병을 치료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현대의 의료는 일단 눈에 보이는 증상을 가볍게 하려는 대증요법 차원에서 약을 처방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의료는 자동 판매기보다 못한 상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꼼꼼히 문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데이터만 보고 이상한 수치가 있으면 그것을 조절하는 약을 처방합니다. 환자가 무언가 호소해도 검사 수치에 이상이 없으므로 괜찮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 진찰을 마치는 형식적인 진료에 그친다면 자동 판매기로 약을 판매하는 쪽이 훨씬 싸고 빠르지 않을까요? 이런 무력한 의사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병의 진짜 원인을 깨닫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 당신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것을 도울 뿐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되도록 빨리 병의 진짜 원인을 깨닫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완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사 완전히 낫지 않더라도 의사에게만 의존한다거나 병을 회피하기보다는 환자가 병을 받아들이고 고통스럽지 않게 공존해 나가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자신이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이미 병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식생활을 비롯한 생활습관, 학교 또는 직장, 가정 내 인간관계,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 등 현대사회는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요소로 가득합니다.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 서양의학과 통합의료의 길을 걸어온 경험을 통해 쌓아온 사고방식, 자기치유력, 기, 온기, 혼의 정화 등 보이지 않는 힘을 빌려 스스로 병을 치유하는 힌트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병을 치유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내가 의사로서 지닌 바람이며 목표입니다. 병이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것은 환자 자신에게 달려있다. 만약 당신이 암에 걸려 앞으로 남은 시간이 3개월밖에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도 그 충격적인 사실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낫고 싶다는 기분이 지나치면 오로지 자신의 병에만 모든 신경이 치우쳐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으며 헌신적으로 간병해주는 가족의 사랑마저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고맙다라는 감사의 말 대신에 제3자는 알지도 못해 이런 뼈아픈 말을 내뱉고 만다. 환자를 걱정하는 가족의 마음은 물론이고 치료에 돈과 시간을 모두 쏟아붓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병은 점점 더 악화되기만 하여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반대로 어느 순간 가족의 따뜻한 애정이나 자신이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절감하고 지금까지 가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 병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쾌유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한마디로 병이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와 태도에 달려있으며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의사나 서양의학은 대부분의 질병을 치유할 수 없다. 병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환자 자신뿐이다. 나의 견해가 정말로 옳은 것인지는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일단 병에 걸렸을 때 의사나 병원만을 무조건적으로 의지한다면 안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실력이 뛰어난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가 있다. 대학병원에서는 우수한 의사가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면 분명 크게 낭패를 볼 것이다. 서양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을 서로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여 치료를 진행한다. 하지만 인간의 몸과 마음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마음이 움직이면 자율신경의 균형에 변화가 생기고 이것이 다시 내 분비계에 영향을 주어 호르몬 분비의 변화를 일으키고 대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치료하면 병을 완전히 극복할 수가 없다. 냉기를 예로 들어보자. 최근 냉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보급으로 계절과 상관없이 늘상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몸이 찬 원인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시시각각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것 역시 현대인에게 냉증을 불러일으키는 한 원인이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우위로 만드는데 이로 인해 교감신경의 말단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부신피질에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두 호르몬은 혈수판 응고를 촉진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므로 혈액이 걸쭉해져서 흐름이 저하되고 그 결과 혈액이 열을 원활히 운반하지 못해 몸이 차가워진다. 요컨대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이 차가워지면 몸도 차가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냉증 때문에 컨디션이 나빠지면 기분이 가라앉고 이것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어 냉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렇게 몸과 마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병을 완전히 고치고 싶다면 몸과 마음을 통합적으로 인지하여 둘 모두에 접근할 수 있는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보내고 해가 진 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눈뜨기까지 꼬박 하루에 걸친 시간을 되짚어보자. 폭음 폭식을 자제하고 정해진 시간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는가? 밤을 새우지는 않는가? 가족이나 회사 내에 인간관계는 원만한가? 잠시만 생각해봐도 몸과 마음이 100% 편안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불편한 부분부터 개선을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가 부탁하지 않아도 몸이라는 것은
저절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몸에 감사하거나 배려하는 것을 잊고 너무도 당연히 육체를 혹사시키게 된다. 이것은 자기 몸에 신뢰되는 행동이다.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몸을 이제는 조금 생각해 주는 것은 어떨까? 몸을 배려하며 생활하면 우리 몸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외부에서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몸이 반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음을 뜻한다. 몸을 배려하는 생활의 기본은 양생이다. 즉,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서로 중국 의학의 근간을 이루는 황체내경은 황제와 기백의 토론으로 시작된다. 옛날 사람은 100세가 넘어도 건강하다 들었는데 어째 요즘 사람들은 50세가 되면 모두 병에 드는 것일까? 기백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그 당시 사람은 양생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시 음양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음식에 절도가 있었으며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힘을 무리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심신이 모두 건강하여 100년 수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봄에는 봄, 여름에는 여름, 가을에는 가을, 겨울에는 겨울의 생활이 있으며 각각의 계절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양생이다. 동양의학에서는 양생을 건강의 기본으로 삼고 이를 게을리하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기백은 양생을 게을리하고 잘못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천수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스트레스를 줄여도 증상에 큰 변화가 없을 때는 자신의 사고방식과 삶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나 주위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중병에 걸리거나 병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폐암에 걸린 2명의 환자를 살펴보자. 두 환자는 70세 남성으로 암이 4기까지 진행된 상태까지 완전히 일치했지만 내가 봤을 때 두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바로 아내를 대하는 태도였다. 한 명은 아내와 함께 진료실에 앉아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마지막을 맺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이서 남은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웃으며 말하는 온화한 사람이었다. 조용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길 바라는 이 환자에게 나는 통증이나 고통을 완화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완화 치료를 제안했고 본인도 동의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이 환자는 부부 금실을 자랑하며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 또 다른 한 명은 진찰 중에 아내가 말하려고 하자 당신은 잠자코 있어.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그 태도가 마음에 걸려서 잠시 환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항상 저런 식입니까? 이렇게 아내에게 물었더니 예상대로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남편분의 폐암 원인은 그 태도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주위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제멋대로의 사고방식 때문에 악화될 수가 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너무 심한 말일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병을 고치기 위해 옆에서 그렇게까지 성심껏 애쓰고 있는데 환자가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 오히려 아내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 이러한 요인이 폐암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나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줄곧 그런 식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남편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음 진료 시간에 환자에게 말했다. 지난번 아내분이 말을 하려고 하자 잠자코 있으라며 윽박 지르셨죠? 하지만 아내분은 남편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무언가 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말한 것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말만 마음대로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은 가로막는 행동은 환자분의 건강을 위해서나 상대방을 위해서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고방식을 조금 바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내와 딸이 무언가 배려의 말을 하거나 본인에게 신경을 써주면 고맙다라고 말해보라는 부탁을 곁들였다. 그 환자가 나에게 병의 원인을 물어보거나 치료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가 너무 심해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로부터 10일 후에 그 환자는 가족의 곁을 영원히 떠나고 말았다. 병의 원인을 깨닫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다. 병에 걸리는 원인은 반드시 자신에게 있으니 우선 그것을 열심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을 개선한다면 틀림없이 병은 완치되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환자 대부분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원인을 찾으라는 말을 들으면 환자는 원인을 찾는 것을 이 선생이 도와줄까? 이런 기대를 한다. 그 중에는 의사니까 진짜 원인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표정으로 선생님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묻는 환자도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단호히 말한다. 당신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만큼 당신의 몸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자신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며 그 다음으로 잘 이해하는 사람은 함께 생활해온 가족일 것입니다. 의사인 저는 오늘 처음 당신을 만났고 당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날 진찰에서는 어떤 치료도 제공하지 않고 환자를 돌려보낸다. 그뿐 아니라 환자가 다음 진료는 언제가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의 답은 한결같다.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너무 매몰차다고 느끼는 환자도 있겠지만 환자가 자신 안에 있는 원인을 깨닫고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병은 낫지 않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의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다. 결국 의사인 내가 해야 될 일은 임시 방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의식을 바꾸도록 도와주는 것. 병의 원인을 필사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즐겁고 행복한 기분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런 제안을 받으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병에 온 생각이 집중되었던 환자가 그게 좋겠습니다라며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가족에게 무엇을 남겨줄지 열심히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가족을 생각하게 되면 죽음은 멀어진다. 때로는 선생님이 물건들을 버리라고 해서 버렸는데 지금은 또 필요해졌습니다. 아니, 본인이 3개월 후에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버리라고 말씀드렸을 뿐인데요.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도 있다. 사고방식을 바꾸는 순간 몸과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는 여러 명의 의사가 치료를 포기한 말기암의 진행을 멈추거나 완전히 사라지는 믿지 못할 일을 접하기도 한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병의 원인은 다양하므로 사고방식을 바꿨더라도 증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자신이 바라는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평온하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상황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병. 암에 걸렸을 때는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늦은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오로지 수술을 하면 나을까? 전이 되지는 않겠지? 치료는 고통스럽지 않을까? 이런 불안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뿐이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너무나 억울해. 이런 원망과 함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비관에 빠져 걱정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사랑과 배려를 깨닫지 못한다. 한 달, 아니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빨리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며 종합병원을 전전하고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가능한 모든 치료를 받고 싶다며 의사에게 매달린다. 이런 사람의 죽음을 각오하고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죽음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죽기 때문에 지금 생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자세를 바꾸면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병을 기회로 생각하자. 죽음을 받아들이고 암을 극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암에 걸려서 다행이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고방식을 바꾸는 힌트이다. 병에 걸렸을 때 보통 사람은 운이 나빴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때 병에 걸려 다행이다. 병은 삶을 바꾸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병을 기회라고 생각하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예컨대 지금까지 혹사시키기만 했던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는 여유로 받아들여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볼 수가 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업무량을 조절하며 식생활을 개선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등 지금까지 혹사시키기만 했던 몸을 치유하는 방법을 실현할 수가 있다. 병을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삶을 반성할 수가 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가족의 존재. 지금까지 제대로 눈길조차 준 적이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면 이렇게 멋진 환경 속에서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죽음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말해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사이 자신의 진짜 문제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바로잡게 된다면 몸도 마음도 참된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암에 걸려 다행이다라는 말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병은 삶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경종을 울려주는 구세주가 아닐까. 병을 기회로 생각하자. 죽음을 받아들이고 암을 극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암에 걸려 다행이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고방식을 바꾸는 힌트이다. 병에 걸렸을 때 보통 사람은 운이 나빴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때 병이 걸려서 다행이다. 병은 삶을 바꾸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병을 기회라고 생각하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예컨대 지금까지 혹사시키기만 했던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는 여유로 받아들여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볼 수가 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업무량을 조절하며 식생활을 개선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등 지금까지 혹사시키기만 했던 몸을 치유하는 방법을 실현할 수가 있다. 병을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삶을 반성할 수가 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가족의 존재. 지금까지 제대로 눈길조차 준 적이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면 이렇게 멋진 환경 속에서 살아온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죽음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말해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사이 자신의 진짜 문제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바로잡게 된다면 몸도 마음도 참된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멋진 일은 없을 것이다.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자기 치유력은 작동하지 않는다. 한방약은 자기 치유력을 끌어내는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수반돼야 한다. 잘못된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을 스스로 바꾸는 것.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한 한방약으로 자기 치유력을 끌어내기는 어렵다. 예컨대 냉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한방약을 처방해도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차가운 맥주를 마시는 등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몸은 따뜻해지지 않는다. 말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왜 병에 걸렸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 같은 노력 없이 한방약을 사용해 자기 치유력을 끌어내길 원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나 자신의 힘으로 병을 고치고 싶다. 이것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자신의 의지로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의사에게 의존한다면 병은 언제까지고 낫기 어렵다. 의사가
일상생활의 이 부분을 개선하십시오. 이렇게 충고를 해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해마다 늘고 있는 당뇨병 환자의 수가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 당뇨병에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제1형과 비만이나 운동 부족 등 나쁜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제2형이 있는데 당뇨병 환자의 90% 이상이 제2형에 속한다. 바꿔 말하면 스스로 식사를 엄격히 조절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체중을 조절한다면 당뇨병에 걸리지 않을 환자가 대부분이란 사실이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은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시력을 상실하거나 인공투석을 받게 된다. 환자가 초기 단계에서 의사의 충고를 확실히 실천해 옮겼다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의사가 아무리 강하게 권유해도 생활이나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지 않는 한 생활 습관도 사고방식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치료를 받아도 자기 치유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자기 치유력을 강화하는 4가지 방법. 앞에서 설명했듯 현대 환경에서는 과다한 자외선, 다이옥신, 유전자를 대량으로 파괴하는 바이러스, 약품 등 평행 역동성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무수히 존재한다. 이 모두를 완벽히 차단하거나 없애기란 사실상 어려우므로 우리 몸의 자기 치유력을 강화하여 이들에 대항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몸을 따뜻하게 한다. 냉기는 면역과 대사의 힘을 저하시키고 몸의 기능을 떨어뜨려 심각한 질병을 불러올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항상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 한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해가 아니다. 앞에서 자세히 언급했듯 적절한 스트레스는 자기 치유력을 유지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단,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과도한 스트레스는 심신에 좋지 않으므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교감신경이 우위 상태가 되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 아세틸콜린이 나온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 몸의 균형을 유지하므로 어느 한쪽만 활성화되어서는 좋지 않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도록 의식적으로 안정을 취하거나 생활 습관의 변화를 주어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양약의 사용을 가능한 한 자제한다. 서양 의학에서 처방하는 약의 대부분은 증상을 억제하는 대증요법제이다. 이는 병의 원인인 몸과 마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못하며 자기 치유력의 작용까지 저해하기도 한다. 가령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것은 몸이 자기 치유력을 가동시키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때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은 모처럼 몸이 스스로 치유하려는 힘을 억누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습관처럼 위장약을 먹는 것도 생각해보자.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계속 복용하면 위산의 강력한 제균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분해와 소화 기능마저 저하된다. 무조건 통증을 참고 약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요점은 약을 복용하게 된 이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러한 약 복용은 참된 치유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바디워크 요법으로 마음을 깨운다. 나는 클리닉에서 자기 치유력을 깨우는 단계로 마사지 등의 바디워크 치료를 하고 있다. 인간은 슬픔이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다 보면 만성적으로 몸을 구부리게 되고 결국 몸을 지탱하는 등과 허리의 근육에 불필요한 중력이 가해져 몸이 경직된다. 그 결과 내장이 압박을 받아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는데 이것을 바디워크 요법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바디워크 요법을 실시하는 동안에는 환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바디워크 요법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환자는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문제를 깨닫게 된다. 오랜 시간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병의 원인이 되었음을 깨닫는 순간 본래 지니고 있었던 자기 치유력이 가동되고 문제에 대한 개선에 필요성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몸과 마음도 기분 좋게 해방되어 병의 원인을 깨닫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실천할 수가 있다. 예컨대 부부가 가정에서 서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어깨를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바디워크 요법이 된다. 가정에서 서로의 바디워크를 실시하면 마음이 해방되어 병에 대한 면역이 강해질 것이다. 체온이 올라가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체온이 떨어지면 냉기의 영향으로 순환 기능 상실이 일어난다. 혈액은 온도에 따라 점도가 달라지는데 혈액의 온도가 낮으면 점도가 강해져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고 온도가 높으면 점도가 낮아져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결국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의 흐름은 정체된다. 혈액의 흐름이 정체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적혈구는 산소를 몸속 세포로 운반하고 백혈구는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 혈소판은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고 혈장은 영양소와 노폐물, 열을 운반한다. 저체온으로 혈류가 정체되면 체내 세포에 산소나 포도당, 아미노산을 운반할 수 없게 된다. 생체 반응을 유지하기 위한 원료를 보내지 않으면 세포의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필요한 것은 만들지 못하고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가 적시에 필요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몸을 방어할 수 없게 된다. 혈소판을 운반하지 못하면 손상된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의 흐름이 점점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혈류가 정체되면 혈장이 열을 운반할 수 없고 따뜻한 혈액이 흐르지 않으면 혈관은 더욱 수축하고 혈액의 흐름 역시 악화되어 체내 온도도 점차 내려갈 것이다. 다시 말해 저체온이 순환 기능 상실을 낳고 순환 기능 상실은 저체온을 더욱 악화시킨다. 몸이 차가우면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고 면역과 대사 기능도 저하된다. 자기 치유력이 작동하지 않게 되고 평형 역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한 수의사에 따르면 동물의 체온 역시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산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에어컨을 켜놓은 방에서 생활을 하면 동물도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문명의 큰 영향력을 인지하고 평소에 몸과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차가운 음식을 되도록 먹지 않는다. 서양 의학의 의사 중에는 차가운 음식을 입안에서 따뜻하게 한 뒤에 먹으면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차가운 것을 입에 넣는 순간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고 뇌 분비계나 대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은 체온 상승을 촉진하기 때문에 냉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알코올도 유사한 작용을 하지만 모든 알코올이 괜찮지는 않다. 차가운 맥주나 칵테일은 그만큼 몸을 차게 한다. 알코올 섭취 시 적정량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과음을 하면 몸이 붓게 되는데 한방의학에서 말하는 물이 정체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물이 정체되면 기의 흐름과 생산이 나빠져 몸을 차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그 외에도 색이 짙은 음식, 추운 지역에서 자란 것, 맛이 진한 음식이 몸을 따뜻하게 만든다고 한다. 목이나 손목, 발목은 동맥이 지나가는 부분으로 외부 공기의 영향을 쉽게 받으므로 가능하면 노출을 피한다. 근육이 많고 혈류가 많은 팔과 허벅지도 가능한 한 차지 않게 한다.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낸다. 38에서 39도의 물은 몸을 이완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 샤워만으로는 몸의 내부를 따뜻하게 하지 못한다. 적당한 운동으로 근육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몸에서 생성되는 열의 약 30%는 근육에서 만들어지므로 근육량이 적으면 열을 만들 수 없다. 에테르체란 물리적 신체와 완전히 똑같은 형태를 한 주형의 에너지체를 뜻한다. 나뭇잎의 일부분을 잘라낸 뒤에 키를리한 사진기로 촬영하면 잘라낸 부분이 희미하게 나타나 잘라내기 전에 나뭇잎 전체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는데 이것을 유령 나뭇잎 현상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현상은 홀로그램에서도 나타난다. 홀로그램은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 기록한 입체 영상으로서 영상을 기록한 필름에 같은 레이저 광선을 비추면 입체 영상을 재생할 수가 있다. 이 필름을 작게 잘라 그 조각에 레이저 광선을 비추면 전체상이 재생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부분은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 신체의 모든 세포는 같은 DNA를 가지고 있으며 생물의 몸은 어떤 부분이든 신체의 전체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몸의 전체상에 대한 정보는 바로 생리적인 신체의 주형으로서 인지학에서 에테르체라 일컫는 것이다. 인간의 상처가 자연히 낫는 것은 에테르체보다 상위 단계가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몸에 상처를 입어도 에테르체라는 주형이 있으면 원래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에테르체 위에는 아스트럴체가 있다. 임사 체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알고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는 또 다른 자신이 있었으며 자신의 몸을 본 뒤에는 빛의 터널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때 자신의 몸을 보고 있는 자아가 바로 아스트럴체로 인지학적인 죽음은 에테르체와 아스트럴체를 연결하고 있는 실이 끊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물리적 신체와 에테르체로부터 분리된 고차원의 자아는 빛의 터널을 지나 어디론가 가게 되고 언젠가 다른 물리적인 신체, 에테르체와 이어져 다시 태어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스트럴체 위에는 멘탈체와 코잘체, 영혼이 존재하는데 병은 이런 고차원적인 자신의 존재가 상처 입은 상태라고 보는 것이 인지학적인 관점이다.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기본이므로 영혼은 당연히 물리적 신체에 명령을 내리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물리적 신체가 아스트럴체나 멘탈체, 호잘체, 영혼에 어떤 작용을 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높은 단계의 자신이 상처 입은 상태라면 물리적 신체를 아무리 치료해도 병은 낫지 않는다. 상위 단계에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료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의학으로는 물리적 신체를 치료하는 것이 고작이다. 높은 단계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단계의 상처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 상처를 입었는지 알 수 있는 사람도 그 치유 방법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자신뿐이다. 오직 자신만이 고차원적인 자신의 상처나 병을 치유할 수가 있다. 그렇게 정말로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의식을 진심으로 개혁해야 한다. 물리적 신체를 치료해 일시적으로 나은 것처럼 보여도 과거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면 병은 언젠가 다시 얼굴을 내밀게 된다. 어떤 단계에서 상처를 입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우선 세상은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자연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필연이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결코 반갑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노력해야만 한다.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병은 낫지 않는다. 만일 영혼이 정화되고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에 다가갈 수 있다면 아무리 나쁜 병도 치유할 수 있으며 천수를 다할 수가 있다. 의사는 정말로 무력한 존재다. 그런 의사에게 의존해 자신의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된다.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죽음을 맞으면 행복해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한 뒤에 그것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우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리에 죽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밖에 없다면 죽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행복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은 100% 죽는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어떤 삶을 살면 만족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신의 의식을 바꾸도록 하자. 병은 악이 아니다. 치유에만 필사적으로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병을 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병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설사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끼며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죽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면 이보다 더 멋진 일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으로 자립한다면 다른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고 주변 사람의 애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거나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지위에 올랐어도 죽는 순간 후회나 미련만이 가득하고 아무도 슬퍼해주지 않는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사람이 행복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 인간은 반드시 죽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행복한 죽음을 맞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마지막 목표가 아닐까?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자는 자기 치유력을 올리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고방식, 자기 치유력, 기, 온기, 혼의 정화였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어려운 내용을 굉장히 쉽고 편하게 풀어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